네. 6월 9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약 후강? 전강후약? 정강후약이라고 보기 전강후약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도 시장에서 좀 더 글쎄요, 좀 낙폭을 줄이긴 했었죠.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종가 동시 호가 때 추가적으로 대략 한 5천억 가까이 좀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동시 호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5,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가 동시 호가 때 한 4천억이네요. 한 4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파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대략 한 9,4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거든요. 물론 일부 좀 그 부분을 기관이 막판에 한 5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전약 후 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랄까 하루 종일 좀 눈치 보게 하는 가운데 좀 지지부진한 하루였다.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변동성이 우리 생각했던 대로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그 상형물 거래 상황 한번 좀 볼까요? 워낙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같이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 사실 최근에 외인들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순매도하는 모습, 현물에서 지금 발을 빼는 모습 오늘 많이 나타나고 팔았네요. 있고 9천억이면. 그리고 2,700개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 같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현선물 동반 순매도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었고 여기서 보시면 오늘 비차익으로 한 2,800억 정도 파는 모습이 전개가 되었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장 막판에 대략 한 4천억 넘게 지금 외인들은 팔았고 그 부분을 기관이 받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받았더라도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금융투자와 보시면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받았죠. 이게 시간대 거래 추이인데요. 장 막판에 받았던 주체입니다. 즉 기존에 30분까지만 하더라도 136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지금 보시면 한 6천억 넘게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확 넘겼네 그냥. 확 넘겼죠. 그러면서 연기금은 막판에 좀 팔고 나갔고요.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 연기금과 외인들이 팔고 금융투자를 한꺼번에 받았다. 근데 우리가 금융투자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증권사 프랍. 그리고 최근에 이쪽은 매매 행태는 그냥 소위 짤치기. 하루 이틀 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올라오게 되면 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성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러한 부분이 장 막판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좀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외인들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MSCI 그때 리밸런싱 했을 때 5월 말에도 그때 한 1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당일날. 근데 그 전까지 한 5천억 팔다가 동시호가 때 한 5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팔면서 1조 원 정도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포착이 되었었고 기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들어왔던 부분이 내일 KRX 300이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관련된 정기 변경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패시브 자금성 유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금융투자 자금 유입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연속적으로 현물에서 순매도하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천억에 1조 2천억, 한 1조 한 3, 4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하는 모습이 5거래일 동안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로 원달러 환율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123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250원, 오늘 60원까지 찍었거든요. 1260원까지 장중에 찍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경기 둔화 리스크, 회피, 위험자산 회피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외인들의 국내 증시, 이머징 마켓에서 매도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 자체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최근에 그쪽에 따른 이제 그 채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일단 외국인들이 아직 이렇게 계속 팔고 있고 사주지 않는데 는 일단 뭐 환율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56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1291원을 찍었다가 최근에 보면 1200 한 30원대 중반까지도 떨어졌었죠. 한번 같이 한번 차트를 볼까요? 달러 시황 관련지어 가지고 차트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겠죠.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91원까지 5월 12일 날 찍었고 최근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1230원대까지 이런 부분이 떨어졌었죠. 1230원대 초반. 그죠? 이러한 부분이 123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이때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1260원을 찍었으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대략 한 101에서 10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략 어제 기준으로 102.5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국내 증시의 이런 증시 변동성이 워낙 커지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지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도랠리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저가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기술주, 성장주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심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빠졌었던 바이오, 메타버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나 경기 민감주 이러한 쪽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미국 증시로 나타나다 보니 국내 증시도 여기에 춤을 추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A 테마 그리고 내일은 B 테마 이러면서 계속 테마주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죠, 시장이. 그리고 하루에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대략 한 3원 정도, 3원 10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하루 변동성 보셨어요? 하루에 15원씩 10원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외국인들이 사줄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환경은 없는 걸로. 그건 좀 어려운 거죠. 그렇게. 1분기에 특히나 우리가 중간재 수입해 와서 이제 완제품 수출하고 하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최근에 이제 1분기 오미크론 영향, 2분기부터는 이제 중국 셧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둔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출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수익성을 해지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워낙 심해지면서 좀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익의 추정치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주가, 지수 상단을 계속해서 누르는 요인으로서 계속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반도체, PC 쪽이나 서버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업황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과 오더컷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좀 베팅을 해야 되는데 고점 대비 30% 빠졌잖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섣불리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저점을 잡았다 판단하기에는 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마녀의 날 좀 무난하게 지나간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지수는 무난해요. 지수는 무난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면서 0.03%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0.25% 올라왔죠. 상승으로 해서. 상승으로 올라왔죠. 이것만 보면 그냥 지수 결과론적으로 지수만 보게 되면 상당히 무난하죠.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밑에가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 종합지수는 0.03% 거래소는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히려 0.25% 플러스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 부분만 보면 그래도 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세요. 오늘 코스닥이 0.25% 올라왔는데 지금 체감지수는 최악이에요. 상승 종목이 391 종목, 하락 종목이 985 종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지금 2배 이상 이렇게 많은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지수는 올라왔어요. 왜? 기관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사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죠. 막판에 또 윗골이 달면서. 그죠?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LNF, 셀티론 헬스케어, 펄어비스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고 상승폭이 0.2%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체감 지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빠지는
종목들이 워낙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장 막판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바스켓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만약에 내일 갭으로 뜬다든지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잠재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오늘의 상승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특징주 한번 볼까요? 섹터. 일단 우주항공주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일단 누리호 발사 네.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가.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누리호 2차 발사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어제는 빠지고 오늘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일은 빠질 자리인가요? 최근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를 중심으로 계속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흐름을 보시면요, 어메이징합니다. 이 장에 이런 차트라니. 야, 진짜 많이 올랐네. 엄청나죠. 이게 사실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7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26,000원이었는데 지금 59,000원이니까 더블업 이상 한 거죠. 2배 이상 올라갔고, 이 친구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보시면 대략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시가총액 무려 5조 6천억에 달하는 종목입니다. 이 친구 올해 예상 그 PL 자체 기준 FN가이드 기준으로 보면 약 45배예요. 45배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슷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배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고, 에어로스페이스도 따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1차적인 모멘텀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누리호 2차 발사 이런 부분이었고, 우리가 1차 발사할 때 더미 위성 자체를 본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죠. 그때 우리가 분석했었던 결과는 3단 추진체 이 부분은 연료 추진 동력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는 부분 자체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 관련돼서 추진체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기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최근에 캔코아, AP성, 제노코 등등등 관련돼서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최근에 보면 확실히 이제 자주 국방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테마로서 올라왔었지만, 이게 1분기에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등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산 수주 이런 부분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추세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관련되어 가지고 거의 유일하게 안 오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노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면 최근에 캔코아나 AP성이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친구들은 나무랄 데가 없죠. 넥스원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안 올라온 친구 중에서는 제놓고 이런 친구들도 오늘은 조금 약간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운수뛰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우리가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다가 이런 부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이런 쪽 트레이딩 이런 부분도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죠. 네. 지금 오히려 그 매도 시점을 그 발사 하루 이틀 전쯤에 맞아요. 그냥 매도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보통 맞아요. 있던데요. 되게 많아요. 기대감이 있을 때 기대감이 완전히 이제 희석이 소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또 이 위성 발사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당시 제가 누리호 1차 발사 때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아마 수요일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그때 진짜 드라마틱했거든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 관련돼서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거 나오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갑자기 막 급등을 하면서 거의 상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6시 넘어서 그때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절반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사 이런 부분에 띄우는 건 성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목표했었던 그 본 궤도에 더미 이상 자체를 올려놓지는 못했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남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갭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이 되기 전에, 즉 수요일이면 하루 이틀 전,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못 오른 종목 중에서 운수뛰기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부분이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다가, 내일이 또 주말장이잖아요. 주말장에 사놓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 흐름 보면서 수요일까지 한번 기원하는 의미로다가 이런 부분은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기는 약간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등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그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쪽은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실적으로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뭐 항공우주가 됐든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은 없잖아요. 실적이 없다 보니까 방산을 같이 하는 우주항공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던데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주항공 관련돼서 그 위성 관련된 이런 발사체 이런 부품 만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발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유의미한 실적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거두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책 기조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9월인가요? 달 탐사선 발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른 모멘텀과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을 꾸준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스페이스X 등 관련된 적에도 위성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우리 기술력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었다면 이걸 우리가 산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5G를 넘어서 6G 넘어갔을 때는 적에도 위성을 연결해서 뭐 스타링크 같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당장 실적 숫자로 나오기보다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 넥스원이 우주 항공 관련된 이런 발사체나 관련된 기체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뭐 고등 항공기 수출을 하고 전차 수출을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실체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유의미할 것 같아요. 다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도심 항공교통, UAM,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런 우주항공, 공통점이 뭘까요? 다 이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정책과, 그리고 향후에 미래 기술이 가져갈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꾸준히 작용하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주항공 섹터는 이제 워낙 좋은 모습 보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딜 영향으로 2대 주주고 알리페이가 네. 팔았죠. 블록딜 하면서 어제 15%, 오늘도 한 1%, 아까 보니까 1점 몇 프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제대로 때려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알리페이가 2대 주주고요. 이번에 500만 주 파는 거고, 금액은 대략 9만 5천 원 정도. 지금 그 주가는 더 내려가 있죠. 왜냐면 알리페이가 지금 한 5천만 주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38% 정도 지분. 근데 그 중에서 500만 주니까요. 그러면 또 팔 물량이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2대 주주가 엑시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이번에 팔고 나서 보호회수되는 락업 기간이 120일입니다. 그러면 4개월이잖아요. 4개월 후에 이 물량이 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테마색에서 셀트리온 엑시트 할 때 보면 이 부분을 한번 팔고 나서 또 이제 보호회수 끝나면 또 팔고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걸 우리가 증시, 우리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에 따른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 같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작년에 증시에 정말 이제 좀 각광을 받으면서 입성을 할 때와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때만 하더라도 성장에 대해서 베팅했고, 플랫폼, 언택트 관련돼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으면서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준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뭐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이 친구는 은행이다, 아니다 플랫폼이다 이러면서 뭐 PBR 5배, 역사적 최고 밸류에이션 수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한 6개월,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관련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성장주가 당장 숫자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었고, 카카오페이는 작년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적자 났어요.
적자 났고 카카오페이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 카카오페이 잘 쓰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모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구축을 해놓고 실제 돈을 버는 쪽은 보험 판매, 금융 상품 판매 이런 쪽을 같이 교차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작년에 규제로서 딱 막혀버린 거잖아요. 온풀법, 뭐 온라인 플랫폼 뭐 규제 뭐 이런 부분, 온풀법 이런 부분은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적자, 2분기도 안 좋고 여기에 대해서 울고 싶은데 제대로 또 2대 주주가 엑시트한다고 하니 어제 갭으로 빠져버렸고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는 이런 우려감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카카오페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카카오뱅크나 여타 관련된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든지 신규 상장주 그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락업 물량 자체가 해제가 되는 이런 친구들 보면 그리고 좀 밸류에이션이 비싼 친구들 보면 아무래도 좀 이에 따른 우려감 자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카카오페이 그 상장할 때부터 공모가 그 과대평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네, 하여튼 지금 공모가 아래까지는 이제 일단 내려왔는데, 네. 지금도 아직 많이 비싸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애널리스트 가운데서도. 그렇죠. 적자 나는 기업인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10조 넘어가죠. 이 친구도. 볼까요? 11조?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카카오페이 맞네요. 11조 7천억.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이걸 하느냐. 보통 이제 적자 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이 친구가 뭐 기술 기업이고 성장성에 베팅하는 부분이니까 장부가가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PSR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그 매출액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 자체를 주가와 비교하는 PSR 지표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할 건데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카카오그룹 전반적으로도 보면 그동안에 이제 문어발식 확장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최근에는 이제 그 실적인 눈높이에 미달하는 모습 자체가 계속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통제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카카오페이도 확실하게 자기 그 좀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정책적인 지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부 탈피하는 가운데 그 보험 상품이나 뭐 금융 상품, 펀드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쪽 관련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부분과 또 카카오페이 안에서도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신사업 이런 부분을 꾸준히 추진을 하면서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카카오페이 그 현대차증권 김인영 연구원하고 오늘 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카카오페이가 그렇게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기는 커버리지를 안 한다고 딱 그렇게 자르더라고. 못하죠. 도대체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가 없어서 난 못하겠다. 그렇죠. 카카오뱅크 때도 그랬어요.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아니 무슨 하고 있는 건 은행업인데 자기들은 플랫폼이래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PBR이 다른 뭐 경쟁사들은 0.8배, 뭐 0.7배 뭐 이럴 때 PBR이 5배가 넘어갔었고 그때 당시에 뭐 주택은행이 최고 많이 받았을 때가 1999년도에 한 2.3배 이 정도 받았을 때였으니까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비싼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말이 많았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순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부 좀 관련사들이 저 계열사들 전부 안 좋은 모습인데. 그렇죠. 페이, 뱅크. 카카오도 지금 절반이잖아요. 고점 대비.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반토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그 진짜 쩌렁쩌렁한 빅테크 관련 기업도 고점 대비 뭐 70%, 80%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넷플릭스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로블록스나 뭐 그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유니티나 관련된 기업들 얘기를 하면서 뭐 80% 빠졌다, 고점 대비 70% 빠졌다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웬만한 빅테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본 반토막이에요. 미국도 보면 지수가 30% 빠졌다는 얘기는 성장에 대해서 많이 프리미엄 줬었던 친구들은 지수가 30% 빠졌다는 그 부분은 거기에 따른 이런 방어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 줬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40, 50% 이상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테슬라도 성장주를 대변하는 테슬라도 얼마 전에 거의 한 1,200불까지 갔다가 600불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죠. 지금은 지난주에 제가 체크했을 때가 600불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또 얼마인지 한번 보긴 해봐야겠네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즉 반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테슬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는 게 좋겠네요. 워낙 이런 모습이죠. 보게 되면 최근에 이게 3개월, 1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1,100불, 1,300불 넘어갔다가 지금 725불이네요. 725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의 주가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한 40%?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부분 떨어졌을 때 보면 거의 한 절반까지도 떨어지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었었죠. 그러한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면서 테슬라 이런 그 주가 흐름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뭐 이 친구도 그냥 순식간에 50% 박살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50%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 네이버 50%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 그것만 가지고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장주 순환 시대예요. 성장주, 기술주, 일단 플랫폼 관련 기업.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도 지금은 아직 매수 자리는 아니다. 싸지만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그거였어요. 떨어지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시장의 추세, 흐름과 맞서지 말자는 거죠. 결국.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이게 주봉이거든요. 카카오 주봉입니다. 카카오 주봉.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이거는 이견이 없잖아요.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과 완전히 지수 이런 이평선 역배열의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모습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거의 지금 보시면 50주 신저가 부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거의 1년간의 차트의 흐름이거든요. 50주 신저가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금 가장 핫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상증자 모멘텀. 예, 이 무상증자 뭐 이거 얘기 나와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많았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노터스 완전히 뭐 지금 뭐 유견상이에요 지금? 7연상? 유견상인데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감안하면 10배가 넘게 올라온 거죠. 진짜. 아니 인생 한 방이다 이게 주식이다라는 것 자체를 좀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노토스가 그 제 주위에 가까이 계신 분 중에 노토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노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최근에 별명이 있죠. 노토스. 뭐예요? 로또스. 로또? 로또 몇 번 맞은 것 같다. 지금 10배 올랐으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로또스 혹은 노터스니까 노터치. 건들지 마. 나 내 갈 길 갈 거야. 시장 흔들리는 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권리락 이후에 하나, 둘, 3, 4, 5, 6. 6연상이네요. 야,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아, 근데 이걸 정말 이거는 뭐 분석이나 뭐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 아, 이거 거예요. 뭐 누가 알겠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이거 보면 이때 이게 생각나요.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에디슨 EV. 에디슨 EV. 아, 에디슨 EV도 그 기억나세요? 이때? 아예 쳐다보질 않아서 몰라요. 이때도 보면 주가가 한 8,300원 해가지고 8,500원 막 이랬었잖아요. 출발할 때 10월 27일 날. 근데 11월 12일 날, 예, 한 2주 지나니까 이게 10배 올랐어요. 야, 한 2, 3주? 한 2주. 한 아니, 2주 근데- 지나니까 2주 만에 10배를 주가를 뽑았는데 지금은 에디슨 EV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옆으로 수평선 계속 그어져 있죠. 거래 정지. 원래 원점으로 왔죠. 원점으로 오른 데다 더 안 좋아졌죠. 원점보다 더 안 좋아졌죠. 그때는 거래라도 됐지만 지금 거래도 안 되잖아요. 거래 정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사실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로터스는 보니까 그냥 작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히 수익 나는 기업이에요. 수익 나는 기업이긴 했어요. 시야로 관련이고 그
동물 관련해 가지고 비임상 할 때 임상 전 단계에서 이제 동물 관련 실험 이런 부분 진행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위탁 받아 가지고 그와 관련된 그 연구 개발 해주는 그런 업체예요. 보통 우리가 컨트랙트 뭐 리서치 뭐 오거니제이션 뭐 해서 CRO 기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노토스가 그 HLB 그룹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HLB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진양곤 회장님 아주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평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타짜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HLB 뭐 급등했을 때 역시 고니 형님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랬었고 노토스도 HLB 쪽이잖아요. 그룹 자체가. 아,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103억이었고 아, 올해 훌륭해요. 한 11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 시가총액 얼마예요 지금?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이거 고지고대로만 보면 안 돼요. 2,900억인데? 2,900억이죠.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번에 상장 기업에서 그 역사상 최초로 800% 무증을 했어요. 제가 100% 200% 무증까지는 봤거든요. 받아보기도 했었고. 근데 800% 무증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한 주가 지금 9주가 되는 거죠. 800%면. 그러면 주가는 뭐 9분의 1 토막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 근데 지금 이거 8주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러프하게 그냥 3천억 잡자고요. 3천억 잡으면 8배가 들어오면 38에 24에다가 3천 3조 7천억? 근데 저희 되겠죠. 그게 언제 들어오죠? 증자 물량이? 22일 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무슨 락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 락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락이 있을까요? 무상증자 물량 들어오는. 아니 상식적으로 저 가격이 그때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37,000원인데 이 가격이 22일까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뻗을지 죽을지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주가는 뭐 신흥 영역이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3조 원이 넘는 이 주가를 계속해서 이제 100억짜리가 3조 원이면 10배, 1000억. 100배, 300배, 300배. PER 300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비싸냐 싸냐라고 물어보시면 저 이거 비쌉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수급의 영역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수급의 영역이니까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에디슨 EV 보세요. 그때 2주 만에 10배 가니까 이런 친구가 쌍차 인수 기대감 때문에 10배를 뽑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처럼 완전 수급에 이거는 좀 답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쓰기 싫어하는 말 중에 뭐 메이저 수급, 세력 형님 뭐 이런 얘기 너무 전 그런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약간 사짜 냄새가 나고 이래서 하기 싫은데 이건 진짜 뭐 수급에 대한 그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러면 이러기 힘들어요. 소형주라 그냥 확 땡긴 것 같아. 근데 마음 한켠에선 부럽죠. 야, 참 이런 거 보면 인생 한 방이구나. 제 주위 가까이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동안의 손실 이걸로 모든 걸 만회했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신상 노출하면 안 되죠. 피디님 요건 잘라주세요. 요거. 맨날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귀에 걸렸어요. 귀에 걸렸어. 로터스 몇 주 많지는 않아요.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몇 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곱하기 8 해가지고 지금의 똑같은 거야 아마. 그러니까 보면은 이럴 거라. 노터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주가가 지금 37,000원, 38,000원 여기에다가 네. 곱하기 8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왜 그러세요? 응원을 해야죠. 우리는. 글쎄, 그게 응원을 해야 될 일일까?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또 모르고 고점에 또 들어가는 분들은 또 그건 정말 주의하죠. 크게 물리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런 실수도 해봤고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6연상 이렇게 갔고 3연상까지는 거의 거의 점상 뭐 이렇게 찍었고 잠깐 풀리기도 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밑에서 출발했다가 상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오래 갖고 있지 않을 거야. 그냥 오늘 사가지고 내일 상한가 가면 팔면 30% 먹고 나와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주식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한번 딱 걸려버리잖아요. 딱 걸려가지고 이래버리면 하루에 뭐 상가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제 하한가 가면서 마이너스 60% 이런 부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중간에 뭐 일부 자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뭐 마이너스 40% 50%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멘탈이 날아가 버려요. 네. 아니 이건 뭐 알 수 없죠. 진짜 항상 주가는 알 뭐 수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또 이게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신규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분들 혹은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계산을 해놓으시고 자신의 판단하에 더 오를 것 같다. 네. 알고서 결정하는 거와 모르고 결정하는 건 또 차이가 있으니까. 요즘에 로또스 가지신 분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주의 모든 기운을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자기만의 논리가 딱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무슨 얘기하면 혹시나 팔아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상한가 가요. 그러면 이제 절규. 그리고 절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내일 한번 상한가 먹으면 30%야 했는데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죠. 본인이 예. 결정하는 거고 단지 이러저러한 사례들을 다 보시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거. 네. 하여튼 참 뭐 부럽습니다. 근데 부러운 아니, 거는 아니. 맞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이걸 좀 긴 호흡에서 보면은 예, 그 뭐라 그럴까 저는 급등주를 타는 게 물론 순간은 좋을 수 있는데 그 기억이 계속해서 맞아요. 잘못된 투자 패턴을 갖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계속 왜냐면- 그런 것만 이제 시시하게 10% 20% 이거 금질나서 못 먹어. 못 먹어. 기본 더블 아니면 주식은 기본 5배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력 뭐 작전주 아니면은 뭐 우리 정보 매매주 이런 네. 것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네. 이 종목 기억나세요? 우리는 요거. 예. 안전하게 투자 스타일로 그때 우리 코데스 컴바인이었나요? 그때 코스닥 시가총액 2등, 3등까지 올라갔었어요. 몰라요. 그때 기억 안 그 물량이 한 90%가 잠겨가지고 그때 이제 물량 자체가 한 시중의 유통 물량이 한 5%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그냥 수급으로서 끌어올려가지고 시가총액이 그때 6조 원이 넘어갔던가 막 이랬었는데 코데스 컴바인 맞나? 약간 그런 그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규 물량 들어오기 전에 물량이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은 그냥 그 수급에 좀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수급은 저희 분석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바이젠셀은 뭡니까? 이것도 근데 요즘 무상증자. 바이오주들이 좀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조금씩 사고 있고. 네. 지금 학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학회는 이번엔 끝났죠. 아스코가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였으니까요. 학회는 당장 이제 그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끝났고 학회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좀 바라보기에는 관련된 참여 기업들 성과는 별로 저조했죠.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그리고 제넥신, 그리고 그때 매드팩토, 그리고 NK맥스, 그리고 뭐 등등등 관련돼서 다수 기업들이 있는데 관련되어서 뭐 초록도 발표하고 관련된 미팅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듣는 소식 자체는 많이 없어요. 많이 그때 좀 인상에 남았었던 것이 NK맥스 뭐 이런 친구가 좀 급등, 급락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그냥 뜨뜻미지근했죠. 이런 모습이고 매드팩토 뭐 관련돼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니까 학회 모멘텀을 가지고 이쪽을 좀 바라봤던 분들은 최근에 좀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바이오 관련 지어 가지고는 최근에 HLB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간암 1차 치료제 유의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도출했다. 즉 성공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와 관련 지어 가지고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완전히 종목별로 워낙 차별화가 심하니까 보시면 이게 최근 HLB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29,000원에서 순식간에 이 친구가 거의 52,000원 그러니까 한 7, 80% 올랐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39,000원까지 떨어졌죠. 뭐 이런 변동성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젠셀은 오늘 무증이죠 결국. 이 친구도 무증. 보시면 무상증자 관련 지어가지고 얘기 나오면서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무증 권리라.
그러면서 이 친구도 뭐 제2의 로또스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니 권리락 이후에 왜 제가 이걸 좀 체크를 해봤냐면, 권리락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나타났었고, 로또스를 보면 로또스도 보시면 이때가 권리락이거든요. 그 전까지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권리락 때 점상 갔다가 좀 풀렸다가 그 다음에 상상상 이렇게 더 말았는데, 근데 권리락 이후에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니까 물론 힘은 약하죠. 상대적으로 바이전셀이 힘은 좀 더 약하죠. 점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런 게 유행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전에 기대감에 올라왔다가 권리락 이전까지 좀 떨어지다가 권리락부터 이렇게 좀 날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좀 바이오 쪽에서 이런 게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약하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질적으로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안 건 좋죠. 아니다. 안 좋죠. 예, 이런 얘기를 변동성도 하시는 분들이 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질적인 측면이 하루 급등, 하루 급락, 그리고 테마주. 막 이렇게 오늘은 A 테마, 내일은 B 테마. 그리고 A 테마 안에서도 A라는 종목은 올라가는데 B라는 종목은 떨어지고, 테마 안에서도 그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고, 급등락이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부분인데, 급등 급락 하는 가운데 한두 번만 엇박이 나더라도 우리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은 진짜 주식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안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 그대로 해야 그 네. 원칙 하에서 계속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러저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했다가 네. 예, 더 크게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투자의 원칙 자체를 상실시켜 버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왜냐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한 7개월 동안, 사실은 뭐 작년 6월부터 보면 1년 동안 계속해서 빠지는 장이니까, 빠지고 횡보하다가 빠지고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쳤을 거예요.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친구들 보면 아니 돈을 잘 벌어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적 좋아도 안 되고 실적 좋아도 안 되고, 성장주 이런 친구들 작년에 와 대박이야 하고 따라갔더니 순식간에 뭐 고점 대비해서 70% 빠지는 종목들도 부지기수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러냐? 나스닥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장주도 힘들고 가치주도 힘들고 지금 내가 어디에 줄을 서란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정된 수급이 일부 테마, 일부 개별적인 종목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 이거예요. 시장과 맞서 싸우지 말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떨어지는 종목은 돌파를 보자는 얘기에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함의는 결국 이거예요. 떨어지는 종목, 여기가 바닥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싸게 살라고 노력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바닥을 짚는 것 자체는 신의 영역이지 제가 어떻게 바닥을 짚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 어느 정도 바닥 따지고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시장과 맞서 싸우지 말자는 부분, 이 부분만 명심을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물타든지 이런 부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나 원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주식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로또스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로또스를 샀는데 내일 올라가면 좋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실시간 대응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5분 10분만 눈 잠깐 돌리더라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급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밥 먹으러도 못 가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 어떠한 주식으로 또 어떠한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으로 번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투자 원칙에 의해서 네. 버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일시적인 수익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벌 가능성이 높냐, 이게 또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여튼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은 정석대로 그 투자의 원칙, 자기만의 투자 원칙에 의해서 실력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일단 내일 밤이죠. CPI, 미국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도 되죠. 미국 시장이. 그리고 또 눈치 보게 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옐런도 그렇고 뭐 인정을 하는 인플레이션 지금 좀 인정을 하고 심해. 있죠. 이런 그렇죠. 뭐 밑밥을 까는 걸 그래서 보니까 밑밥 깔고 오늘 일부 외신에서 백악관 쪽에서 일부 관계자가 내일 인플레이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밑밥 까는 거 밑장 까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숫자로서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그 WB 그러니까 그 세계은행과 그 다음에 그 OECD 관련되어서 그 세계 경제 성장률과 미국 국내 이런 부분은 큰 폭으로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저도 구체적인 수치 이런 부분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최근에 뭐 이런 신흥국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당장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으로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하루는 그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제는 그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부 올라오는 모습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하루 그리고 또 다른 하루는 무슨 소리야 인플레이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야 이런 부분 좀 더 확인이 필요해 그리고 경기 둔화는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하는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하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개월 연속 CPI가 떨어졌어요. CPI가 떨어졌고 CPI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월달이었죠. 그때 3월달에 그때 8.5% 정도. 그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나왔고 지난달에 우리가 체크했었던 CPI 그러니까 4월 물가지표는 대략 한 8.3% 정도 체크가 되었었고 그리고 내일 9시 반에 그러니까 미국 장 개장하기 전에 발표될 CPI는 지금 8.2%입니다. 시장의 추정치는. 근데 지금 일부 밑밥 가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높을 수 있어 이러면 지금 2개월 연속 우리가 그 물가 지표가 감소하면서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는 좀 떨어지는구나 이럴 때 갑자기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8.3%보다 높게 한 8.4나 8.5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피크아웃 기대감에 주셨던 부분 자체가 다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CPI와 더불어서 이제 그 집계하는 기간이 틀린데 이런 PC 지표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관련된 PC 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일정 부분 2개월 연속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CPI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PC 지표 이런 부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바라보고 있는 CPI가 3개월 연속 꺾이는지 아니면 여기서 기대치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직까지 피크아웃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흔들릴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서는 우리 FOMC 있잖아요. 50bp 금리 인상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CPI를 바라보면서 이제 향후에 이런 물가에 대한 스탠스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서 코멘트를 할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6월달 이번 주도 눈치 봐야 돼. 다음 주도 눈치 봐야 돼. 언제 또 안도렐이 나오고 언제 또 힘을 낼지 저도 좀 궁금해요. 좀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만약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 네.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대응하기는 이미 많이 늦었죠. 이제 사실. 뭐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없다고.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리면 맞고 못 먹어도 밀리고. 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마지막까지는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지금 금융위기가 아닌데 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30%가 빠졌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결국 지금 현재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 기저효과 때문에 이런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에 따른 영향 자체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었을 때는 눈높이가 갑자기 생각보다 확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지금은 좀 괴롭고 힘들지만 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팔고 다 떠나기에는 내가 로또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오늘 로또스 얘기 많이 하네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은 힘들지만 좀 용기를 가지고 버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진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하여튼 많은 걱정들 되시겠지만, 네, 뭐 하여튼 시장은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상황에 대한 대응법만 좀 고민하면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이것만 점검하는 네 그러면 뭐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겠죠. 내가 그렇죠. 가진 주식에 확신이 없을 때 이제 그때 흔들리는 거니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가 가진 주식이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벌어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보시고요. 왜 코로나 특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뭐 이런 종목들처럼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1분기 성적표 받아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분기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돈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홀딩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만약에 큰 폭으로 이제 그 휩쓸려 나가버린다 혹은 이익 자체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린다 그런 부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정 부분을 반등이 나올 때 좀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좀 이익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바꿔가는 이런 좀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시기로 지금은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 7시 장이 시작하기 전 장기전에서 또 뵙도록 하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